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간 기준으로 S&P 500이 4.3%나 하락하며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도 이런 약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엔비디아의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강력해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젠슨 CEO의 발언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가 H200의 사우디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 지수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고,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무난한 경제 지표와 더불어 연준이 50bp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이번 주에 4.02%가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이번 주에 5.95%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애플이 월요일 오후 1시에 아이폰 16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은 다음 달에 영어로 우선 제공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더 많은 언어도 지원할 예정이지만 한국어 제공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차 출시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습니다.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의 아이폰 16에 대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새롭지 않다. 많은 주요 기능은 내년이 되어야 출시된다면서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 분석의 대가인 댄 나일스는 애플의 아이폰 교체 수요가 본격화된다면서 향후 빅테크 중에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애플이 EU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9조 원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체납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21조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FDA가 애플의 아이팟 프로 2의 보청기 기능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를 위해서 설계했다면서 FDA 외에 전 세계 규제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애플이 EU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했는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7년에 구글 쇼핑에 부과한 쇼핑 유도 과징금 3조 5천억 원이 정당하다는 원심에 불복해서 알파벳이 항소한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제소한 구글 온라인 배너 광고 시장 반독점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면서 이로 인해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광고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재판 결과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이은 광고 시장 독점 판결 재판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까지 더해져서 구글이 실제로 쪼개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강제 분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과는 내년 8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 초기 조사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소환장은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연락해서 계약 조건과 파트너십에 대한 질문을 했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개월 내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젠슨 CEO는 블랙웰의 제한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강력해서 일부 고객사들이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AI의 강력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사우디 수출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뉴스의 영향으로 주중에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픈 AI가 추론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새로운 챗GPT 5.1을 공개했습니다. 5.1은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혀온 수학 문제풀이 등 추론 영역의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고 오픈 AI가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간처럼 인지하고 사고하는 범용 AI 발전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픈 AI의 직접 모델인 GPT-4.5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 문제 풀이의 정답률이 13%였지만
이번에 출시된 O1은 이를 8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로이터는 2031년까지 비만 치료제의 시장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고, JP모건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 특히 바이킹 테라피틱스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바이킹 테라피틱스의 VK2735는 비만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약물입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아일랜드에 18억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시설을 늘릴 예정입니다.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로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그리고 치매약인 도나네맙의 생산을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노보노디스크와의 증설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델과 팔란티어가 S&P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는 분기별 지수 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23일 거래 개시 이전에 편입됩니다. 한편 델과 팔란티어가 S&P 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두 회사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는데, CT는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S&P 500에 편입된 후에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면서 목표가를 16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BNP 파리바는 마이크론이 AI 종목 중에서 언더퍼폼하고 있으며 향후 이런 추세는 심해질 것이라면서 목표가를 140달러에서 67달러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HBM은 이미 공급 과잉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 D램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HBM은 현재 공급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일 것이라는 주장이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논란을 낳았고, 금요일에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바클레이즈 금융 컨퍼런스에서 JP모건은 2025년 순이자 수익의 기대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 사장은 내년 목표인 900억 달러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내년 이자 수익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금융주가 주중에 하락했습니다. 머크의 세계 1위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강력한 경쟁 제품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서밋 테라피틱스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 항체 항암제 임상 3사항에서 머크의 키트루다를 능가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밋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민간인들의 우주 유영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아이작 문과 태역 공군조종사가 우주선 밖 진공 상태에서 약 10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이틀간 저궤도에 머물다가 귀환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진공 상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잉의 근로자들이 4년간 임금 25% 인상, 퇴직 수당 인상 등을 담은 노사 합의안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보잉의 회사채 등급은 한 등급만 미끄러져도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되는데, 만약 정크 등급으로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디스, S&P, 피치 등은 보잉의 파업과 현금 흐름의 악화를 지적하면서 보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향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이번 달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초에는 25bp 인하 가능성이 컸지만 주말로 갈수록 50bp 가능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50bp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특히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50bp 인하론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기대감이 고조됐고, 이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그 결과 CME 패드워치의 50bp 인하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EU 집행위가 업체들의 조사 협조 정도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의 추가 관세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의 추가 세율은 9%에서 7.8%로 낮춰졌습니다. 당초 테슬라의 추가 세율은 20.8%였지만 지난달 9%로 대폭 낮아진 데 이어서 다시 추가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비아디는 17%로 동결됐고, 지리자동차는 기존의 19.3%에서 18.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 자동차에는 최고 세율인 35.3%가 적용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부과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중국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및 관련 부품, 태양광 제품, 그리고 반도체를 대상으로도
관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 예고는 기존 중국산 전기차 100%와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에 의한 추가 대응책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도 보호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캐나다산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는 9월 말에 끝나고 2025년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9월 말까지는 2025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양당이 예산안의 기한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기적 임시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집권에 대비하여 내년 3월 28일까지의 장기적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BOJ의 나카가와 준코 심의위원은 여전히 통화정책 여건이 완화적이라면서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통화 완화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엔캐리 청산에 의한 8월의 주가 하락을 의식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 영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무라 나오키 심의위원은 경제 물가 동향이 일본은행 전망에 부합할 경우에는 적어도 금리를 1%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 발언으로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140.9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금년 엔달러 환율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금년 들어서 두 번째로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이제는 기준금리가 3.5%입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춘다는 목표에 근접했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12월에 ECB가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의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6% 올라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예상을 하회하면서 디플레이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CPI는 주로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0%대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소비자가 생필품의 소비마저 꺼린다는 반증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PPI도 전년비 1.8%가 하락해서 예상을 대폭 하회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디플레는 임금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내려가면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이것이 다시 기업에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이터는 부동산 장기 침체와 지속적인 실업, 부채 우려, 높아지는 무역 긴장 속에서 중국이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오펙이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월간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반영해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 전망치를 기존 하루 211만 배럴에서 203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오펙은 내년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170만 배럴로 제시했는데 이 또한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4만 배럴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찬성 306, 반대 81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가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8월 CPI가 전년비 2.5% 상승해서 예상에 부합했는데 이는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월과 비교해서 0.2%가 상승해서 역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3%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0.2%를 상회했습니다. 근원 물가가 예상을 상회한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상승입니다. 주거비는 전년비 5.2%가 상승했는데 연말로 가면 주거비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의 8월 PPI는 전월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1% 상승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년비 상승률은 1.7%로 예상치인 1.8%와 7월의 2.2%를 밑돌았습니다.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가 상승했고 1년 전보다 2.4%가 올랐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는 각각 0.2%, 2.5%였습니다. PPI의 상승을 주도했던 건 임대료가 포함된 서비스 가격이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0.4%가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그 CPI의 그 상승도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PPI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예상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했습니다. 전주보다 2,000건이 증가했고 예상치보다는 3,000건이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건으로 전주보다 5,000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뉴욕 연은이 내놓은 그 8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후 기대 인플레는 3%로 7월과 동일했습니다. 3년 후 기대 인플레는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그 7월의 2.3%에서 8월에는 2.5%로 상승했고 5년 후 기대 인플레는 2.8%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9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9.0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그 8월 확정치인 67.9에서 약 2% 상승한 수치이고 금년 5월 이후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미시간대는 내구재 구입 여건이 개선된 점이 소비자 심리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로 집계됐는데 이는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로써 그 기대 인플레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1%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는 73.0을 기록했는데 전월의 72.1에서 개선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58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3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입찰에서 3년물 국채 금리는 3.44%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 금리는 4.38%였습니다. 응찰률은 2.66배로 앞선 그 6번의 입찰 평균치 2.56배를 웃돌았고 입찰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1.7bp 낮았습니다. 다음날 22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30년물 국채 입찰에서는 수요가 약간 둔화되었습니다. 입찰 금리는 4.015%로 결정됐는데 지난 6번의 입찰 평균 금리는 4.397%였습니다. 응찰률은 2.38배로 앞선 6번의 입찰 그 평균치인 2.41배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그 편안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